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를 찾아보는 이은영 소장님 시간입니다. 은방울 도사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방울 도사 이은영입니다. 밤 깊은 마포정점. 그때는 지금 은방울은 사라지고 마포정점. 마포정점 도사 이은영. 됐어요? 네, 마포정점 안 이은영 되겠다. 됐어요 지금. 마포정점 안 하겠습니다. 예, 은방울 도사 이은영 소장님. 네네. 예. 그 이게 딸랑딸랑 그 자막 네.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 사세요? 의왕사입니다. 네. 의왕시, 과천시. 예, 알겠습니다. 네. 은방울 과천, 은방울 의왕. 네네. 자, 어디로 넘어지나 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여론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박민 KBS 사장의 폭거. 아, 그렇죠. 쿠데타. 깜짝 놀라서 거의 네. 진짜 언론 통폐합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예. 근데 또 그 제가 어저께 KBS 방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또 내부 분위기는 이미 이제 한 달 전부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정보지가 돌았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았고 내부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저희가 간 그 프로는 아직 좀 괜찮았는데 밖에 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좀 매년 5년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좀 더 안타깝더라고요. 야, 매년 5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거는 뭐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네. 정권이든 네. 똑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내부 구성원들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언론은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 토대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네.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박민 사장에 대한 뭐 찬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나온 게 없죠.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한 거는 없고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거는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 박민 이사 사장에 대한 어떤 KBS 내부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박민 사장이 그 취임식 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대국민 사과하는 내용만을 보면은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뭐 임원진의 그 급여 뭐 30% 삭감이라든지 고강도의 그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부분은 또 국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민 사장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보다는 이 절차 과정에서 그렇죠. 위법성이 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박민 사장이 임명될 당시에 50%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과반 이상 찬성이 안 되니까 중단시키고 다시 이제 투표를 해서 경쟁자가 사퇴하는 형태로 해서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처음에 3명이 출마했어요. 3명이 출마해서 이제 이사회가 제가 정확하게 9명인지 11명인지 헷갈리는데 11명이 투표를 했는데 과반을 득표를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1, 2등. 그래서 그다음 바로 1, 2등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단을 한 거야. 이사회 중단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박민 사장의 경쟁자는 사퇴해버리고 그럼 박민 사장이 저절로 단독으로 해서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만든 거네요. 어떻게 그리고 이게 과연 과반 득표를 한 것인가라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 폐지하고 그 진행자 교체도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방송법 4조 사항에 네. 방송 규약을 만들어서 회사별로 네. 편성 규약을 만들어서 편성 규약에 따라 가지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송 편성 규약이 있거든요. KBS에. 그럼 방송 편성 규약 위반인 거고 규약에 따라서 하지 않았으면 방송법 4조 사항 위반이 되는 거죠.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절차적인 그 위법 사항이 두 가지가 있군요. 그 본인 이제 사장 취임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박민 사장이 했던 행동 중에 진행자를 자른 것은 도덕적 비난이라든가 무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편성을 폐지하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방송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그 방송사법 올라간 게 아마 11명으로 이사회 바꾸는, 그래서 9명이. 21명으로 바꾸는 거죠. 21명이, 그럼 11명인가 보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박민 사장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진행자가 사라지고, 또 지금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아마 다음 주에 조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라이브 더 뉴스 같은 경우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최욱 씨가 진행하는. 완전 폐지되는 방향이고 사실 근데 제가 KBS 왔다 갔다 할 때
한 3, 4개월 전에도 그 폐지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네, 계속 네. 그 좀 타깃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뉴스 드라이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네. 초창기에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어요. 아, 그랬어요?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야. 아. 그래서 현근택한테 밀었어. 근데 현근택 변호사도 또 딴 사람한테 밀어버린 거야. 네. 네. 저도 거기 한두 번 나갔는데 예. 밤 늦게 하잖아요. 11시 넘어서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시간대에 그 뉴스 이제 종합 정리하는 걸 또 보시는 분들이 되게 또 선호했어요. 인기 엄청. 프로그램이에요. 네, 많이 보셨죠. 거기 그거. 나오면은 전국에서 연락 아, 온대요. 맞아요. 네. 아,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폐지해 버리다니 이런 폭거를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어.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여론 가장 특징은 대통령 지지율이 ARS 상에서 전체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큰 폭 하락.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중폭 하락, 대구 경북 지역은 대폭 하락. 이렇게 해서 요게 굉장히 큰 그 이번 주 있었던 조사의 특징인데 이제 내일 또 갤럽 조사, 그건 전화 면접 조사니까 어떻게 될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그러면 짚어보죠. 그럴까요? 첫 번째는 네. 이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 나왔던 네. 이동관에 대한 탄핵, 찬반.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 지금 미디어 토마토가 11월 11일, 12일 1,009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찬성이 48.3, 반대가 33.7, 잘 모르겠다가 17.9가 나와서 이게 찬성 여론이 이게 탄핵까지 하려면은 한 53, 4는 나와야 돼요. 과반 네, 넘어야 네.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온 상황이고. 이 정당 지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그렇죠. ARS 조사로 보면은 정당 지지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잘모름이 좀 지금 많아서 네, 네. 일단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그 시의성이 저는 좀 떨어졌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야당 잘 아시겠지만 그 야당 예전에 그 민주당 야당 시절에 보면 이 언론 관계한 그 내용들은 꾸준하게 막 그 시위도 방송사 가서 집회도 하고 뭐 모니터링 해갖고 맨날 매일매일 발표하고 문제점들을 그런 정도로 여론 조성을 상당히 해야지 관심을 좀 국민들이 갖거든요. 이게 사실 민생하고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전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는 이 탄핵 찬반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게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도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좀 민주당이 이런 이제 그 뭔가 표결하거나 할 때는 사전 정지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어서 뿌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이명박 때 이 사람이 언론 탄압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려고 하는구나. 그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은 거죠. 탄핵의 이유가 한 5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셔요.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이 방송심의위원회. 여기는 민간기구예요. 방통위하고 다른 기구예요. 네. 예를 들자면 방통위는 행정부, 방심위는 국회 같은 거예요. 견제와 감시하는 건데 합동으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가짜뉴스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요.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과도하게 권한을 그렇죠. 행사하는 거네요. 자기 위원회가 아닌 사람들, 민간위원회를 다 불러서 데리고 같이 해서 단속 기구를 만든다.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각 방송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는데 당신들이 편성한 프로그램들이 가짜뉴스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또는 그걸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요. 가짜뉴스를 이제 팩트체크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름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방송법에 있어서 방송 편성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되는 그런 하나의 그 방송에 대한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네.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이사회, MBC 이사회를 선임할 때 네. 한 분이 그 행정 소송을 했잖아요. 기각돼서 다시 회기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 버려. 기각 기다리질 않고 판결 그렇죠. 기다리지 그래서 않고. 이게 표현하자면 이사회 정원 초과가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상황을 또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 청문회 때 잔약폭 문제로 지금 탄핵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시의성이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제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에요. 네. 위원이 5명인데 그렇죠, 그렇죠. 2명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결국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부족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탄핵의 사유가 이제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 여론 이 찬성 의견이 절로 과반이 안 나온 이유인 것 같다. 이런 게 웬만하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은 패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6대 3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충분히 지금 안 알려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 임명하지 않아서 예. 사퇴시켜서 네. 구성이 안 된 거 아니냐, 법적 네네네네. 구성 요건이 안 된 거 그렇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는데 이 기관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도 또 고리가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방송 뭐 미디어 특위 같은 게 당내에 설치가 돼서 그렇죠. 엄청나게 이거를 막 그 민원연이라든지 언론 그렇죠, 노조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데랑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가서 시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근데 이 원내 안에서 이런 절차들 갖고 얘기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야당은 네.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맞아요. 들판을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 KBS 찾아가고 KBS 노조하고 같이 네. 집단 행동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고 사실 지금 KBS 노조가 4개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노조가 다 성격이 달라서 그 노조와의 접촉하고 뭐 연대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예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웰빙 정당 된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바꿔야 웰빙 된다니까요. 정당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투쟁성, 전투력 없는 사람으로 뽑으면 안 돼요. 네, 다음 네. 총선에서. 자, 이 KBS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이렇게 폭압적으로 바꿔버렸는데 예. 이렇게 심하게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빨리 여론 지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제일 빠르게 하는 게 결국에는 미디어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론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돼요. 사실 지금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지상파는 굉장히 이제 핵폭탄의 영향은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로 다 지금 다 바뀌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KBS 특히 이제 공영방송을 이제 잡고서 한번 바꿔보겠다. 이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 젊은 세대들도 그래서 이거 그나마 KBS를 보는 게 이런 시사 프로가 재밌고 뉴스 드라이브 같은 뉴스 드라이브 같은 그 고퀄리티 그리고 좋은 진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과 함께 지금 아파트마다 이미 이제 그 KBS 수신료 그거 내지 않는 거 다 그거 안내문이 다 붙었더라고요 아파트에. 그러면은 이걸 기회로 시민들이 시청료 안 내겠다는 여론이 더 일어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내겠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통합징수를 지금 이제 거부하는 형태 그 방법론을 다 지금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2,500원이던데 그거 이제 분리해가지고 그러다 내가 깜빡 잊고 안 내면은 과태료 처분받고,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방송 전파에 대한 그 돈을 내야 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다 병행적으로 막 지금 처리하는 게 KBS 길들이기 플러스 총선 때 이제 여론 조성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 KBS 망하게 하기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시청료가 줄어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일부러 지금 고의적으로 망하는 사장 집어넣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KBS를 완전히 영향력을 그냥 줄이려고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이 아예 작심하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완전 파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KBS는 원래 사실 논조도 조금 논조가 보수적이지 않아요? 보수적이에요. 원래 네, 이게 네.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진보적 색채보다는 약간 보수 쪽인 색채를 MBC하고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구성원들의 노조의 성격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늘 있었던 게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게 있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늘 이제 공룡 비대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곳이 KBS잖아요. 근데 이번에 박민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6가지인가 그 이제 개혁에 이런 것들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만 보면은 이건 필요하다 KBS에. 그러니까 자구 노력이 좀 더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게 막 맞물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땐 좀 약간 이게 좀 헷갈리죠. 완전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에 밀어주기가 조금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이. 저는 이제 KBS나 이런 방송국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성향의 분들도 인지하셔야 될 게 방송국의 방송의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의 독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철저하게 구성원들의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보수적이면은 보수적 목소리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사회라든가 또는 뭐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감시를 받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그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에요. 네. 공정성이고 그 방송 프로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어떤 진행자를 섭외한다라든지 그런 건 모든 것들은 제작진의 자율에 그렇죠.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송 시청자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걸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유를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 체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자 뭐 제작진 근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막 교체하고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죠. 이번에 이제 그 바뀐 진행자들이 그 중에는 평소 이 방송 스타일이 좀 보수적이다 이런 평판을 받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완전 그냥 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지. 뭐 그러니까요. 보수 일변도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고 이게 이제 그 이런 제작 프로에 막 투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이미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내부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언론 노조에서 봤을 때는 MBC는 그 구성원들이 좀 진보적 성향이 많아요. 네. 많은데 KBS는 그것보다는 이제 공영방송 우선주의라는 좀 자사주의가 많이 있대요. 그렇죠. 좀 약간 우월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도 이제 공무원처럼 임기가 좀 공무원이죠.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일을 하던 안 하던 그걸 이렇게 뭐 터치를 하는 게 언론사 자체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또 KBS는 조금 더 그게 심하다. 주인이 네.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늘 항상 그 자체 내부의 개혁이 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복수노조 허용되면서 그 노조도 다 컬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이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좀 깊게 임발부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그런 문화도 좀 있고. 아마 노조가 3개인지 4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언론사 노조들이 민노총 산하에는 그 언론 노조의 지부로 존재하는 경우가 한 60, 70% 정도 돼요. 네. 퍼센테이지. 그리고 이제 제2 노조가 대부분이 자사 노조, 자사 우선주의 노조고 제3 노조가 우파 노조인데 우파 노조는 10%도 채 안 돼요. 숫자가. 영향력이 작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장윤선 기자 리포팅 들어보니까 네. AI로 지금 기술 제작진들이 대체가 많이 되고 있대요. 하하, 그러다 심각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뭐 작가나 그 제작 환경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게 좀 약간 정규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상황이 어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폭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KBS 안에서도 목소리를 힘차게 내지 못하는 저항을 게 제대로 못한다. 네, 그게 이제 이미 제작 환경이 너무 많이 좀 바뀌고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느낌도 받아요. MBC 잡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MBC를 못 MBC는 잡아. 뭐 실제로 강성이고 네. 강성이기도 하고 잘 싸우거든요. 네. MBC는 잘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문진을 통해서 이사회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MBC를 못 건드리니까 KBS라도 완벽하게 흔들어 버리겠다. 뭐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그 좀 손대기가 쉽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영 체제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사 그 프로 라인을 보면은 KBS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탄탄하게 라인이 구성돼 있어요. 아침부터 네, 네. 저녁까지 이렇게 쭉 네. 이어지는 라인이 특히 라디오 쪽이 근데 그쪽을 다 그냥 손 보는 거죠 이번에 라디오 쪽. 개인적인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근데 모르죠. 이제 지금 배종찬 진행자 아직 안 잘려가지고. 그런가요? 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우리 이제 스픽스도 사실은 유튜브계에는 재벌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계의 대기업인데 네, 맞아요. 여기 이제 고용된 분들은 다 정규직이에요. 네네. 잘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정규직가 될 수는 없지만은 노동 계약서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내일 바로 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하니까 어느 정도 고정으로 출연하는 분들은 노동계약서라도 쓰자는 것을 제가 방송국 놈들에게 제가 감히 제가 제안드립니다. 방송국 놈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진보 종편이라든지 진보 미디어나 매체가 우리가 이제 집권했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 쓰니까 좀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 좀 하나 만들었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네.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스픽스의 정교환 대표, 아, 네. 이동영 사장 아, 네네. 이 정도예요. 아, 2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쓸데없이 국민주 모으거든. 아. 국민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참여형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본주의 논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방송의 편성과 민주적인 제작 방식은 민주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 자본주의 논리를 거부해 가지고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안 되더라고. 과거의 사례가 수많은 시도가 있었잖아요. 국민 TV가 대표적이죠. 네네. 네, 그런 이제 모금주의 형태로 해가지고 저는 뭐 잘 안 절대 되거든요. 그 국민과 민중을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KBS가 5년마다 진짜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것도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 방송법 개정했어야죠. 네. 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진보, 지금 종편도 성향을 보면은 보수가 3개가 있으니까 진보 네. 종편 하나를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집권을 하게 되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뭐 개별 정책으로 잘못한 것은 뭐 부동산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꼭 짚어야 될 게 왜 언론 개혁 안 했는가라는 네. 부분하고 검찰 개혁. 그렇죠. 두 두 가지인 것 가지가 같아요. 제일 실패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예, 아직도 좀 좋지가 않은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언론 개혁과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관 탄핵 이야기 또 좀 해보겠습니다. 네. 10월 30일 날 네. 이동관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3대 네. 33.7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된다면은 이 여론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3-4가지의 탄핵 사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아직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달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이제 이런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거 그 방송법하고 탄핵안하고 같이 묶여갖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니 얼렁뚱땅 해가지고 결국에는 방송법은 됐지만 요거는 탄핵안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금 일반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당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추진했던 원내대표단에서도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약간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지지자들이 이거 당했는데 얼렁뚱땅 하다가 속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다시 이거 뭐 재부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냐. 그 뒤에 지금 법안도 할 게 많잖아요. 검사탄핵법,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법 이게 쫙 다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얼렁뚱땅 당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네. 민주당의 지도부도 문제가 있지만은 실무자들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실무자들. 제가 실무자들 다 제 후배들이잖아요. 네네. 제가 거명을 해서 야단을 좀 치겠습니다. 저기 원내행정실장 똑바로 해. 그다음에 공보국장, 홍보국장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가 그 민주당의 이번에도 보니까 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 신당이 출연했을 때 그 지지정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그거를 혹시 연령별로나 지역별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에서 보면은 신당을 창당했을 때 민주당 32%, 국민의힘 31%,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네네, 맞습니다. 신당 16%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당 지지율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갤럽에서도 내일 투표한다면 비례정당 투표를 어디다 할 거냐 이랬더니 이게 11월 7일에서 9일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하겠다가 39, 민주당이 36, 정의당이 6, 그다음에 기타 4, 부동층이 16이 나왔어요. 비례투표. 비례투표. 일단 그 설명부터 해주세요. 갤럽이니까 전화 면접입니다. 직접 면접입니다. 네네. 직접 면접이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거는 그 한길 리서치가 쿠키 뉴스 의뢰로 11일에서 13일 날 1,005명 대상인데 여기는 지금 ARS인데 약간 이제 유선도 섞고 막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그 신당 출연 시에 이 비례정당 투표하고 좀 약간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비례정당 투표 갤럽 자료를 보면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6 나오고요. 호호. 지는 걸로 나와요? 지는 걸로 나와요. 네. 그리고 경기 인천이 37대 37. 그다음에 충청권이 30,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2. 그다음에 호남이 14대 46.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58대 20. 부울경이 48대 3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게 볼 때 이거는 지금 인물 변수가 반영이 안 된 현재 수준에서 약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치적 효능감을 잘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연령별로 보면은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4, 30대가 22대 44, 40대가 27대 50, 50대가 42대 37, 60대가 59대 22, 70대 이상이 55대 26이 나와서 사실 20대에서 제일 낮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이 제일 낮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준석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이 몰표를 갖고 갔는데 그 바뀌고 있나요? 이 갤럽 자료는 그 신당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어요. 여기는 이준석, 유승민, 그다음에 그 금태섭 세 명이 합친 신당으로 했을 때 신당 지지율이 16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신당 그 3인 신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20, 30대 이게 숫자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20대에서는 부동층이 33, 30대에서는 부동층이 26이 나와서 이게 다 글로 갈 수 있다. 그렇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인재위원회도 만들고 그 의제 설정에 있어서 주도력을 더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좀 총선 상황이 쉽지는 않을 현재 20대에는 국민의힘 지지에서 빠져나와서 부동층으로 가 있네요. 많이 그죠? 가 있어요. 네. 관망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양당 다 좀 비호감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그 이 신당 출연, 근데 이제 신당 출연이 여기서는 명시를 금태섭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다 넣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신당이 16까지 나와서 이게 이준석 신당 그때 처음 나왔을 때 17.4인가 나왔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네요.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신당을 지지하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11.4%가 신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13.7%가 지지를 해서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이쪽 신당으로 이동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있나요? 신당이 출연했을 때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의 비교. 그게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예. 아까 근데 갤럽에서 현재 상황에서의 비례대표 투표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비례하고 지역구 투표의 경우는 정당 지지도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와요. 정당 지지도 상황에서 보면은 네네. 이 갤럽 자료가 지금 그 최근에 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3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이 비례정당으로 보면은 갤럽 자료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좀 빠지고 민주당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크게 오차범위 이내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이제 뭔가 새로운 의제 설정과 인물로 승부 걸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10월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네.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추세로 보면 견고한 거네요. 원래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네. 일부 이제 이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층이 나오는 곳이 수도권보다는 저 영남 쪽이니까. 그래서 폭이 크구나. 예, 예. 그래서 폭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지금 최근에 서울 쪽에서는 약간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김포 그 영향, 그 김포 수도권 확대, 예, 수도권 편입 요 논란에서 서울은 조금 올라간, 그러니까 그 올라간 게 실제 이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좀 빠져 있던 게 다시 복원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뭐 인요하는 효과, 그다음 서울 김포 통합 효과. 통합 효과에서 그 의제 설정에 지지를 것이 아니고 워낙 많이 좀 이완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원대 복귀. 예. 그좀 제일 저는 의문인 게 이거예요. 서울 김포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PK에서는 지지율이 빠졌거든. 네. PK에서는 왜 7%가 왜 올라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네. 이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효능감이라. PK는 빠졌잖아.
TK는 아마 근데 그 PK는 다른 요인이 저는 작동했어요. 왜냐면 이게 비슷한 시기에 그 윤핵관 중진 험지 출마, 서울 출마에서 네. 가장 그 거기에 반기를 걸었던 게 장제원이 가장 세게 반기를 걸어서 국회의원선 또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수 있다. 이게 좀 막 섞여가지고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라는 게 이익 관계인데 네, 서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TK는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 손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TK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잘 되면 좋은 건가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전화 면접에서는 올라갔지만 ARS 조사에서 TK가 완전히 크게 빠졌어요. ARS는 또 빠졌나요? ARS는 그런 조사가 있나요? 예, ARS가 지금 최근에 이제 3개 나온 게 예. CBS 노컷뉴스가 RN서치랑 일요일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음.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랑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리서치에 의뢰한 게 있는데 여기서 TK 흐름을 보면 RN서치 자료는 TK에서 15.7%가 빠졌고요. 15.7%포인트가 빠졌고 리얼미터에서는 TK가 2.2%포인트 빠지고 PK에서는 3.9%포인트 빠졌어요. 예. 뉴시스 자료 보면 TK가 직전 조사 대비 10.7%포인트 빠지고 4주 전에 PK 지역의 그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6.6%포인트 빠져서 영남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빠졌어요. 그게 뭐 흔들리고 있네요. 어쨌든 판이 흔들리고 영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제 수도권보다 영남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는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영남이 흔들리는 거는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실제로 신당에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신당 효과도 있는데 이제 왜냐면 영남발 신당이니까 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이뇨한 혁신이가 중진 앤드 윤핵관의 서울 출마,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가 뽑은 중진 의원들을 왜 지금 뽑아내냐, 충치냐, 왜 뽑아내냐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의 작용과 반작용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영남에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고 사실 수도권은 의제 설정가는 좀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 좀 많이 패배를 해갖고 좀 이완돼 있던 사람들 다시 복원한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새마을 뭐 창단식 가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TK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보면 그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너무 줏대 없이 자기가 구속시킨 대통령한테 가서 뭐 우리 남매 같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TK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럼 이 사람을 집어넣었으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든지 왜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다니까 와갖고 무슨 남매 같다 그러냐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지금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TK는 아직도 박근혜 정서가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소장님은 크게 동의하지 않네요. 박근혜 정서가 강하다라는 것도 약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마 출마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이게 같이 다 막 요동을 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친박이라는 세력이 그렇게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이 TK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연령이나 이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들이 그쪽을 선호할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TK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인 사지선다형입니다. 네. 거기서 순서를 매겨주시고 몇 % 정도 된다. 네. 한번 음방울 찍어주십시오. 나와야 되겠다. 네. 자, 은방울 도사님께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1번 홍준표 시장, 네. 2번 네. 윤석열 대통령, 네. 3번 박근혜 대통령, 네. 4번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요. 예. 자,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 윤석열이 윤석열이 네, 1등이다. 네, 윤석열 1등, 홍준표가 2등이고 네. 3등이 박근혜고 4등이 이준석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영남발 신당이 이 대구 경북지에서 물론 이제 막 흔들기는 하지만 실제 지지를 다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을까? 단지 이제 그 박근혜 키즈라는 점을 소구를 하면은 조금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또 한 명 더 있어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별개로 존재하는 지지층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이 비토층이 있을 것 같아요. 비토층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영부인이 왜 저렇게 나대냐. 정말 싫다.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TK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보다
김건희를 더 싫어하겠네요. 네,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정서적 비토층이라는 게 상당히 존재한다. 이번에 지금 순방 또 나갔잖아요. 영국 가서 뭐 마차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진 이제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떨어집니다, 이거. 네. 네. 마차 타고 국내 들어오지. 마차 타고 마차를 전용기에 실어다가 내릴 때 마차 타고 마차에 내리면. 날개를 달고 그냥 날아서 와. 네. 네. 아 근데 그 아까 이은영 소장님이 등수 매기는 거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결국은 이준석은 박근혜나 홍준표와 손잡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은방울 도사께서 영남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홍준표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하고는 이미 짜고 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엄한 막 금태섭 갖다 끼워놓고 지금 저도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엄한 사람 갖다 끼워놓고. 금태섭 무슨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밀크티 한 잔 준다. 좀 지지가 좀 요동 또 칠 것 같아요. 야, 그 네. 재밌네. 네. 그 장면 되게 이준석 대표님, 우리 은방울 도사님 제안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대개까지 들어오게 하지는 뭐 않더라도 뭐 달성군에 있는 어디 전통시장 이런 데서 만나서 저기 떡이라도 먹어. 저기 떡하고 감자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아 그럼 요동칠 것 같아요. 네, 요동칠 수 있다고 봐요. 음. 그 뒤에 관계가 원래 이제 박근혜 퀴즈였는데 그 후에 관계가 어땠는지. 탄핵 찬성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준석도. 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는 세력들이 늘 있잖아요. 근데 뭐 저기 뭐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뭐 그렇게 누나 밀크티 동생 먹고 하는데 누나 동생 얘기 나오는데 이준석은 못 하는 이유가 없죠. 다 정치인인데.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더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아. 막 안아주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들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죠. 그러면 집 나간 탕화가 돌아온 거네. 그럼요. 완전히 아이고 우리 자식 정말 고생했다. 너 힘들었지. 야, 엄마는 더 힘들었어. 야 역시 네. 우리 은방울 도사.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이라이트로 이준석 대표는 어느 타이밍에 27일 날 뭐 이제 뭐 요동치는 뭐 하나 나온대잖아요. 배치를 잘 하시면.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사무총장이나 실무 기획하는 사람으로 빠지고 주호영, 유승민,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영남 정서라는 게. 지금은 사실 이준석 피로감도 좀 있어요. 지금 한 2, 3주 사이에 이준석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 넘지 못하는 그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야 돼요, 이제는. 깐죽. 네. 그리고 계속 그 말을 해서 미디어의 포커싱을 받는 걸 즐기는 거 이제 그걸 좀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진짜 좋은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 TK의 정통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통 보수답지 못한 거야. 품격이 없는 거야. 품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TK 보수는 아스팔트 보수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PK, TK 그 정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집이다라는. TK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조죠. 원조집이고 그리고 그 큰 집 뭐 있잖아요. 큰 집이 되는 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잘 맞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론이 반대가 66.3%, 네. 찬성이 29.5%. 그럼 이 이슈는 국민의힘이 재미를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이거 못 본 거죠. 이거 지금 이제 못 꺼내요. 지금 여기서 이거 더 꺼내갖고 뭐 시도하다가는 이거 10%로 내려갑니다. 이거 벌써 20%대로 앞자리가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행정 수도,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그 신행정 특별 행정수도 이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찬방 구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을 짜는 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포시장이 짠 거예요. 그렇죠. 김포시에서 먼저 이게 나오긴 했는데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찬방 구도로 바꿔가지고 4.5 대 5.5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의제를 던지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사실 이게 이제 경기도가 워낙 지금 안 좋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좀 올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3,000 샘플 조사한 게 있는데 김포에서도 반대가 60%가 넘었어요. 헐. 네, 김포시. 김포시였어요? 네, 그 다 돌렸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김포에는 어떤 소문도 돌고 있냐면은 네. 괜히 말 꺼내가지고 서울에 인접한 지역만 뺏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소문도 알짜는 돌고 있어요. 뺏기고 알짜는 뺏긴다. 혐오 시설은 우리가 같은 같은 구가 되니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포시가 시장이 했다고 그렇게 이제 둘러대기는 하지만 실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던질 정도면은 그래도 그 지도부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던 건데 대폭망한 거죠 이거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검토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여당에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막 던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서 질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굉장한가 봐요.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요. 지금. 제가 예측했다시피 김포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던졌는데 김기현 등 중진이 윤석열 없더라도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정책 주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당이 오바해서 치고 나간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이거 같이 그럼 공모를 한 건가요? 공모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발 뺐죠. 나중에 이제 안 좋으니까 빨리 그래서 뺐구나. 지금 김포나 구리를 특별자치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편입 논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 빼버렸죠. 근데 거기서 광명시는 또 우리는 반대한다고 나와서. 광명시에서는 우린 편입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광명시장이. 시장 민주당 시장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전공 분야니까 특내가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야. 그럼 지금 특내시 4개인가 5개 그것도 잘못된 다 거예요. 잘못된 저는 100만 넘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럼 특별시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강원도 접경지라서 피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를 수도권에 다 뺏겼잖아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예산을 많이 주고 결정권을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서울이 특별하게 잘 살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특별시를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뭐냐면 정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 기득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특례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례시도 사실 특례시는 코미디인 게 특례시라는 이름만 주고 권한을 높여준 거 없어요. 이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눈 감고 아웅한 거예요. 실제로 하자면은 특례시의 결정권을 높여주고 공무원 숫자를 높여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양 지금 용인, 수원. 용인 이런 데가 들어갈 것 같아요. 화성은 아직은 아닌데 이제 특례시인데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시도 간 연계 사업으로 잡을 때 보통 서울에서 잡아가 우리 일로 가게 이렇게 뽑아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고향에서 정해라. 자체적으로 완전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자치권을 고향에서 정해라. 수원에서 정해라. 그리고 또 신도시 개발 있잖아요. LH에서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고향에서 정해라. 그렇죠. 그런 특례시는 다 자기 자체. 그렇죠.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근접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못 사는 것은 좀 더 보충해주고 그렇죠. 근접한 일들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게 원칙인데 그게 어긋나는 행동을 사실은 특례시 제도라는 걸로 한 거예요. 그게 똑같이 서울 김포 편입처럼 주민들에게 눈속임 단어로 장난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좀 다음에 민주당 집권하면 그런 부분을 좀. 그 민주당이 한 거예요.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반대했는데 정치인들이 하자고 해서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좀 이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돼요. 실질을 존중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요? 자, 현재 상황 분석하고 예측까지 가볼게요. 네. 이게 지금 뉴시스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정평가가 61, 긍정평가가 37인데 재밌는 게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잘못했다가 40%, 잘했다가 40%, 잘못이 58, 57이 나와서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게 지금 뉴시스가 여기가 그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 리서치하고 한 조사인데
그만큼 지금 그 윤핵관 중진, 그 험지 출마, 불출마 이게 미치는 여파가 크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 이게 이제 신당 창당이 이준석 신당 창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게 박근혜 세력과 이게 손을 잡거나 홍준표 이렇게 다 같이 뭉쳐갖고 갈 때는 이게 파괴력이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게 이 숫자가 보여주는 신당 거예요. 기대치가 그 잘한다 해서 못한다로 옮겨온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대통령이 그 좀 약한 모습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2번이나 찾아갔을 때 이미 이제 쟤는 기운 다 빠졌구나. 이게 이 영남에서 먼저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수도권보다는. 자, 대구 경북이 58, 네. 부울 경이 57 잘못한다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대구 경북 한 25% 정도 됩니다. 네. 58에서 25 빼면은 23% 나와요. 네. 그럼 신당이 한 23%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네. 자, PK에서 57% 나왔는데 민주당이 한 35% 정도 나와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한 오유 많이 가져가네. 신당이. 예, 신당이 한 30% 가까이 가져가네. PK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당을 어떤 컨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상으로는 이 신당이 전국 구조에서 그렇죠. 전국 구조에서는 일당이 되는데 이제 일당 근데 지금 여기 비례정당 투표 어디에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뭐 낮게 나오는 것도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물 변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격차 좀 벌릴 수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에서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은 안정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비례대표 투표를 위한 정당 투표는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조금 각오를 해도 지역구 단위별로는 인물 경쟁력으로서 네. 3자 구도에서 1등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도 그럼요. 있고.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보수에서 갈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가 투표를 안 하는 층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갈라지게 되면. 그럼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지금 서초 그 원내대표 계신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 갑인가 을인가 거기도 만약에 거기서 신당 그런 자리는 반드시 신당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유승민이 나왔다. 유승민 나오면 대박 아니면 재밌는 윤희숙 거죠. 나왔다. 대박 재밌는 사안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뭐 몇십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부러 신당은 그런 자리를 냅니다. 떨어뜨리려고. 영남과 강남 3구. 그렇죠. 민주당 자기들도 당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각축전 벌이다가 뭐에 의해서 뭐가 불어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자리는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반드시 내죠. 그래서 제가 잘하면 60석 갈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촐랑거려서 6석으로 떨어졌다. 60석은 너무 많고. 저기 바람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뭐 한 60석 내에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한 150석 하고 신당 60석 하고 나머지 윤석열 한 70석 하고 네. 이러면 이제 한국 정치가 대통령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희망이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관 탄핵되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받죠. 이동관이 탄핵이 되면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빠르게 벌려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국민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탄핵을 되면은 나중에 막 헌재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탄핵을 시켜놓으면 타격을 받는 거죠. 네. 힘이 빠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강서구 보궐선거를 크게 졌기 때문에 이제 힘 빠졌다. 그리고 막 영국 가서 마차 타는 사진 막 뿌려지면 열받는 거죠 이제. 네. 경제는 하나도 안 챙기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탄핵을 빨리 추진을 해서 탄핵을 시켜야 돼요. 시기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거 앞으로 한 뭐 열흘 내외. 그렇죠. 그때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진행자지만은 또 당적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공보국장하고 공보국장 좀 잘해. 밥 좀 사주세요. 술도 한 잔 사주시고. 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근데 이게 저도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 내에 당무 ESG를 해야 돼. 이거 지금 이렇게 공무원 돼가지고 일을 안 벌리려고 그래요. 저기 KBS하고 비슷해. 그리고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치 모르니까 네. 다그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국회의원 맨날 바뀌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저 사람도 왔다 갔다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예. 생각하고 당직자 하셨죠? 아, 저도 그랬어요. 그 초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그냥 맨날 그냥 야지. 그때는 초선 군기 잡고 팰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당직자들이 초선 군기 잡던 때야. 음.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현수막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홍보 진짜 예, 홍보하고 이 홍보전 여론전에서 온라인 문제 심각해요. 완전히 밀리니까 예. 당무 ESG를 해가지고 다 측정하고 맨날 평가하고 이거 아주 괴롭혀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죄송할 겁니다. 쓴소리 하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잠시 올랐다가 빠지는 추세로 흘러가겠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면 신당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지잖아요. 막 붐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막혀가지고. 신당이 붐업에 이 빵빠레에 이게 막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은영 소장님 은방울 도사와 여론을 가지고 저희가 정치 전망을 해봤습니다. 은방울 도사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맞을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